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인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 내년 총선 1차 영입 대상자들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1호 영입 인사로 주목받았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오늘 영입 명단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당초 1차 영입 명단에는 있었던 것으로 언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었는데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결국 보류됐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본격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인재가 있다고 하면 발로 쫓아가서 만나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박찬주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금시초문이었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들은 얘기 정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입 인사로 적합하냐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들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조금 전 한 1시간 전쯤에 1호 인재 영입 명단, 1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는데 일단 명단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보면 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도 있고요.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장수영 정원에이스Y 대표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 정범진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자, 오늘은 총 8명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요즘 네.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진숙 전 사장이 눈에 띄어서 예. 옛날에 만났던 인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력을 이렇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던 탈원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언론 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또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을 1차 영입 대상에 올린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과욕을 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1호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이 1호라고 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영입 대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을 일단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의 가장 상징적인 네. 인물 한 명을. 언론의 네. 초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상징성을 활용한 다음에 사람들을 조금씩 더 끌어가는 방식으로 어차피 선거는 아직까지 한 6개월 가까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여론을 끌고 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가 오히려 저는 더 큰 관심사인 왜 걸러내지 것 같아요. 못했을까? 네. 거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예. 공정이라는 화두가 제일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물론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랬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감병 갑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떤 인상들을 국민한테 남겼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더더욱 군대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1호 영입 대상으로 지목해서 영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이나 아니면 뒤에 후순위로 밀어뒀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1호 영입 인사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건데 굳이 왜 박찬주 전 대장을 1호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극우 본성을 못 이겨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황 대표 마음속에도 극우 지향적인 마음이 있고 그래도 좀 온건 보수를 지향하는 마음이 다 함께 공존하는데 이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극우 본성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만약에 박찬주 전 대장까지 포함됐으면 모두 9명이었을 네. 텐데요. K9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K9. 예. 네. 그래서 어떤 결국 거죠? 뭐냐면 화력 보강이죠. 예, 그래서 네. 지금 그 K9 아시죠? 자주포. 네. 거기 빗대어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입된 인재들을 보게 되면 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세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모아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억울한 적폐청산의 희생양이라고 그래서 상징되는 인물들이 그래서 이제 화력을 뭔가, 보강하는데 예, 일차적인 쓴소리를 목표를 하려는, 둔 것 예.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이 황교안 대표의 돌격대를 지금 우선 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분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바가 물론 합리적인 것도 있으나 그러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꽤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식 발표 전에 그 주목을 받았던 분이요. 윤주경 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죠. 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 거론돼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사실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우리가 친일 정당이면 오겠느냐, 여기에 상징성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힘이 예전보다 예만 예. 못하다. 옛날에는 이제 그 선거 때 다가오면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름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영입 순위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만약에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영입을 했다고 하는 게 1호 영입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뭐 친일 논란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네. 있죠, 충분히. 오히려 여기에 더 공을 들였어야 했다. 네. 근데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척점에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 협상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보여야 한다거나 또 뭐 더 극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얼마 전에 반일 종족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쪽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또 역으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또 왜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진영이 좀 달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흥분하거나 들떠 있으면은요 네.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지 않고 우리 터널 시야라고 해서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흥분했을 때 내가 그걸 왜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보이는 것은 이념적인 싸움에 관한 문제, 현 정부하고 무조건 대척점에 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예. 많이 생긴 것 같고 예.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조국 전국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먹힌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 지금 시야를 너무 좁혀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뭐 중도층이라든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내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좀 최고위원들도 전혀 몰랐었다는 거거든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외견상으로 보자면 황 대표가 혼자서 십고 초려를 해서 모시려고 했던 것으로 예.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공을 보입니다만. 들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자,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박찬주 전 대장을 황 대표에게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아마 황 대표로서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요청을 좀 거부하기 힘든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저는 추정을 하고요. 예. 자, 이제 그분의 성향성에 지금 많이 좀 이제 황 대표도 뭐 속된 말로 휘둘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좀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다음에 황 대표 스스로 사실은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 여전히 좀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더욱더 중도나 이런 그 지형으로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인재 영입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당히 좀 극우 성향의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오히려 갇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마저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호 이제 인재 영입 대상이 이런데 뭐 2호, 3호 이제 나오겠죠. 2호, 3호 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외연을 넓혀 가겠다라고 이제 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됐건 1호 영입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걸 통해서 전체 어떤 인재 영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데 첫 인재 영입 발표로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네. 기존의 한계를 못 뛰어넘은 그런 영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 밖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신상진 신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 공감대, 국민 감동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미치지 못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엄청나게 소중한 자산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상징성 하나를 이제 뭉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누구 또 영입하겠다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게 타이밍 어느 시점에 공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딱 내놓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1호에서 이미 확 예.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누굽니다 내놔봐야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어떤 상징성이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보다 지금 이제 박찬주 전 대장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들어올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지 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1호 인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 이 상징성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치밀하게 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이 굉장히 아쉽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영입하려고 뭐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박찬호 선수도 나오고요. 이국정 교수도 나오고 어제는 뭐 배우 김영철 씨 이름도 거론이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당에서 모시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동안 거명되셨던 분들이 차라리 더 참신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그렇죠. 느낌상 그렇단 예. 말이에요. 네. 자, 그럼 그분들이 왜 안 오려고 했을까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데 괜찮은 분들이 막 서로 오겠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더 잘 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데 이분들 역시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몸을 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라면 전략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짜셔야 될 것 같고 황 대표 옆에 그 전략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성향성이 너무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조국 사태를 겪었잖아요. 겪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빠졌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같이 다 빠졌어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산점 문제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가서 몸싸움했던 의원들한테 가산점 준다고 해서 또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한테 표창장 준다고 해서 또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어서 또 더 훨씬 논란이 커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박찬주 대장 문제까지 터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이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가.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당이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은요, 우리 흔히들 이제 선거 때 얘기하잖아요. 남이 자기를 공격해서 지는 게 아니라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진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잘 나가다가 자기 발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채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인 분석을 제대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자,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또 내년 총선 전략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었죠. 특히 조 전 장관 사퇴한 이후에 이 대표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사과의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2달 반 동안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당의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도부 책임론, 그리고 대표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셨던 것인지.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사퇴를 요구하고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지금 선거가 몇 달,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지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셨습니다. 1년 한 3개월 됐는데 하루도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정 한 번 안 하고 회의에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네. 일단 어제 발언을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건데요. 청년들 박탈감에 매우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어제 그 기자간담회가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원래 다음 달 4일 날 예정돼 있던 걸 조금 앞당겨서 앞당겼죠. 예. 하고 또 그 직전에 또 최근에 불출마 선언한 이철희 의원하고 가서 또 이렇게 또 고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중대 결심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긴 예. 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이 전반적인 행보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어중간한 사과, 어중간한 사과. 어중간한 행보. 예. 그래서 내년 총선 결과 역시 혹시 이기더라도 어중간한 승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어제 당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행간을 이루셨습니까? 그렇게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조국 정국에서 이해찬 리스크가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기여를 사실은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많이 보태줬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더 못하는 바람에 예. 반사적인 이익을 받아서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저는 마찬가지였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 지금 제1야당이 훨씬 더 잘했더라면 그 반사적 이익이 없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지지율은 더 빠졌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좀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과연 더불어민주당에게 특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확실하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뭐 당 뭐 혁신이라든가 뭐 다시 또 이제 그런 그 약간 좀 진통은 겪겠죠. 하지만 공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완전히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자유한국당과 완벽한 차별화가 가능했을 텐데 이게 좀 뭔가 어중간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기자들이 사퇴 요구 목소리에 공감하나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극소수의 목소리다 이런 대답이 있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 감이 떨어지신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굳이 왜 저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뒷말만 했으면 그러니까 됐을까요? 지금 뭐 예. 당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도부 용태론이라든가 뭐 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왔다고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 몇천 명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당원은 70만 명입니다. 근데 2천 명이 제대로 된 목소리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 왜 저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감정적인 자기 어떤 느낌 같은 걸 꺼내놓기 시작하면 그럼 또 그게 또 논란에 휩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상징성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조국 국면을 끝내줘야 되는 예.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 타이밍이 이렇게도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처받은 그 마음을 좀 보듬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조국이라고 하는 그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사태에 대해서 어찌됐든 한 매듭을 끊고 가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좀 더 검찰 개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처받으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라는 예.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만한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냥 송구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지금 공정이나 이런 화두들을 당이 어떻게 더 안고 갈 것인지 또 청년층을 앞으로 그 청년층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거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기자간담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뭔가 탈조국을 위한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 기자간담회 좀 부족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당 내에서 지금 소신파 의원들이 좀 쓴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요. 이거 어느 정도 목소리를 수용하고 또 당이 화합해 나갈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가면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꽤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당 생각합니다.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친문계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뭐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다 친문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어찌됐건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것으로 해서 상황이 다 끝날 거라고 지금 아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그 당 지도부 또 친문계 핵심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 이제 공천이 점점 다가오면 그러니까 비주류들도 이제 점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 이해찬 대표 사퇴론을 상당히 이분들이 주장하고 싶었는데, 근데 차마 지금 못 꺼내놓은 그런 그 상황도 꽤 좀 있는 거거든요. 그 목소리가 이제 다음 달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매듭을 딱 끊고 가버렸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그동안 좀 좁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조금 오른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조금 내리고 한국당도 내렸는데 이 격차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오름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앞서 김성환 평론가가 몇 가지 원인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이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그럼 자연스럽게 정당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새롭게 이슈들을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서 계속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던 것은 이슈를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든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걸 국민들이 계속 접했다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이슈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좀 이 부분을 좀 자꾸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난달에 10월에 여론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정당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의 원내 정당으로 거의 꼴찌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예. 정의당,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 선호도 조사. 예. 예. 그러니까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이 뭔가를 이렇게 긍부정의 평가라는 측면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선뜻 뭔가를 줄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란 정당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정적인 이슈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뭐 탄핵 이후에 보였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책 정당이라든가 호감도로 좀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별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또 당내에선 한번 좀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대로 이제 한국당 실정을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에 기대기보다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쇄신책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과 부정이 이제 긍정이 뒤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0.2%포인트 정도로 긍정이 앞서는 이런 상황인데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 조국 전 장관을 정리한 게 가장 가장 크다. 결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악재를 이제 약간 뒤늦은 감은 없잖아 있으나 어찌됐건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면서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뭐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이 여전히 좀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역시 그 과정에서 지금 제1야당의 역할도 좀 적잖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반사적인 이익을 좀 보는 그런 또 희한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예.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더 만약에 아래로 계속 하향 추세로 내려갔다고 하면은 정말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그래프 추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네.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예. 긍부정이 일단은 뒤바뀌었다고 하는 예. 측면은 한 2달 반 만에 이게 뒤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 부정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긍정은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나마 지금 올라갔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근데 이거는 잠시 한숨을 놓는 거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대통령의 개인기를 통해서 올린 거거든요. 대통령의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좀 한 고비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인사 리스크가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내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다시 또 개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다못해 법무부 장관 또 개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체돼서 당에 다시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국무총리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인사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신저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정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은 다시 또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인사 리스크도 뭐 경제 관련 리스크들을 잘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내 빈소를 지키면서 어머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여러 번 내비치기도 했었죠.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를 업고 그 달걀을 머리에 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네? 부산의 시장에 가서 이제 팔고 우리 어머니는 그 방송 시간 내내 그것만 보고 텔레비 앞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산 가족이시니까 다른 분들의 이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이제 아파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뿐만 아니라 행여 그 속에 어머니가 아는 분도 있을까라고 그렇게 열심히 본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평생 제 어머니한테 제일 효도했던 게 아마 이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모님은 만나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용이 없는 거죠. 달걀 팔고 연탄 장사해서 5남매를 키워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강인한 어머니상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들어봤을 때 평생 효도한 것 중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 모시고 갔던 것 이것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산가족들 지금 사실은 가족 상봉하면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계속 지금 고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기회를 못 잡는 분들도 꽤 계신데 전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효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봉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럼요. 이산가족 상봉 못 해드린 이 지금 그 이산가족의 그 자녀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뭐 학생운동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대통령이 되시는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어머니께서도 예, 그 돌아가실 때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3일 가족장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장례가 치러졌었던 어떤 그 마지막 모습들을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네. 매우 조용하게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병실에 입원했는데 여기도 일반 병실이고 또 대통령의 어머니인 줄 아무리 몰랐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이나 품성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강한옥 네. 여사가. 그러니까 자식들 키우는 과정에서도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엘리트고 뭐 공무원 출신이고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 지금 거제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큰 빚을 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데요. 네. 문 대통령 얘기로는 어머니의 그 강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머니는 이런 건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네. 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머니라는 말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어머니라는 그 우리 시대 자체가 어머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기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의 뭐 사연 중에서 사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런 걸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연탄 배달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때 리어카를 이제 끌고 가실 때 그때 그걸 도와준다고 뒤에서 리어카를 밀 때 굉장히 창피했다. 창피해서 뒤에서 이제 툴툴댔다는 거죠. 예.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툴툴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립심을 키우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학생 시절에 경찰에 그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검찰로 갈 때 유신반대 운동 때 네, 호송차 75년도였는데요. 호송차 뒤 따라오면서 제이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그렇게 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눈을 못 마주쳤다 그러잖아요. 예. 너무 미안해서. 네. 그 어머니한테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고개를 차마 돌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식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사실은 뭐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런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을 텐데 네. 이런 사연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 어머님 상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불효를 더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또 SNS 마지막에 가는 길에 남겼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런 일화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공격당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아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영광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속상한 일도 굉장히 많으셨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좀 죄송한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효도를 한 경우에 속한다. 네. 효도 못하고 부모님 보내드린 분도 많고 저도 역시 불효를 많이 했다라고 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는 대통령의 어머니로서는 최고의 처신을 보여주신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뭐 당직자들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셨다는 거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이렇게 치른 것도 굉장히 저는 모험이 되는 일이다. 대통령에게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아마 앞으로 고위공직자들도 이런 전례를 좀 많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남편이 있는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이제 안장이 되게 되는데요.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